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MZ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를 분리해서 왜 저럴까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사실은 세대론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취지는 이해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더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세대를 통해서 한중일을 바라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Z세대에 너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일본의 MZ세대를 보면 일본의 MZ세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2000년대 이후 버블의 붕괴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과 가장 다른 특징일 것 같아요. 오히려 부모 세대는 더 경제가 발전했던 세대에 태어나서 그런 호황찬란한 생활을 했었습니다만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일본의 저성장이 당연한 세대 에 자랐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MZ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리먼 쇼크라던가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대지진,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사회적인 재해와 재난을 겪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젊은 세대 플러스 200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저성장기에 자란 세대이고 이전에는 MZ세대라는 용어가 좀 유행하기 전에는 일본 내에서 주로 유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 용어를 불렸습니다. 사실 일본의 장기 침체에 일본 사회에 적응해 가면서 욕심이 없고 오히려 소비를 하지 않고 소극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제 MZ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면서 조금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담은 이제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체험 소비, 참가형 소비, 가치 소비, 탄력 소비, 음원 소비 등등 다양한 소비 유형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젊은 세대라고 하지만 부르는 용어들이 굉장히 다르고 시대별로 조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용어들로 불려왔는데 그 MZ세대 나오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 등등 있습니다. 유토리 세대는 이제 유토리 교육을 받은 세대라고 불리는데요. 유토리 교육이라고 하는 조금 더 일본 사회가 이제 교육 체제를 바꾸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제 성적 중심의 달달 외우는 교육이었다면 뭔가 풍부한 인간성을 기르는 교육을 해보자. 라고 해서 유토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했고 뭔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더 경쟁보다는 조금 더 인간성을 기르는 그 교육을 이제 표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기초 학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토리 세대가 굉장히 좀 더 자유롭게 공부를 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성적이라던가 역시 경쟁과 이런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회의식 같은 것들이 다소 있어서 유토리 세대라고 불렀을 때 유토리 교육을 받은 좀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조금은 좀 더 약간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됐던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토리 세대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같은 세대인데요. 조금 더 그 이전에 버블 경기를 체험하지 못했던 이제 저성장기에 이제 살았던 젊은 세대들이 뭔가 이제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겠다. 나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데서 뭔가 욕구가 없고 물욕이 극단적으로 낮은 이러한 성향을 보이면서 지금까지의 세대가 이제 무언가를 원하고 추구하고 달성하려고 했다면 좀 사토리 세대는 조금 더 의욕이 없고 물욕도 없고 욕구도 없고 이러한 이제 표현으로 역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만 역시 그 저성장기의 일본을 경험하고 있었던 세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되겠고요. 그 밖에도 신인류 주니어라던가 다양한 스마트폰, 패션 등등 이제 넘쳐나는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던가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좀 더 베이비붐 세대가 부모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Z 세대는 좀 더 버블 경제
버블 세대라고 불리는 그 호황기를 달았던 부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X세대랑 밀레니얼 세대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 그리고 X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버블 경기에 생활했던 부모들이 소비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또 영향을 받으면서 뭐 가족 단위로 같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뭐 브랜드를 소비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조금은 소비에도 적극적인 그러한 또 패턴을 보이는 성향도 나타납니다. 또 같은 세대이지만 이제 어느 특징에 주목을 하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MZ세대가 이러한 것들을 다 포괄하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긍정적인 활동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우리 MZ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곧 다가올 알파세대, 이 코로나 시대 초등학생이었던 이 친구들이 또 가져올 변화 같은 것들도 이제 앞으로 조만간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요. 네, MZ세대, 이제 젊은 세대라고 했습니다만 어느덧 사회의 중추 세력이 되고 있고 이들의 특징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서 네, 그 한 사회의 특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Z세대와 밀레니얼, Z세대는 밀레니얼은 너무 이제 나이가 많다, 어렵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도 이제 밀레니얼 끝 세대입니다. 그죠? 82년생이어가지고 밀레니얼이긴 한데, 근데 뭔가 좀 달라요. Z세대, 저도 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도 이해해보려고 좀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조금 중간적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이 다름을 조율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Z세대와 밀레니얼을 함께 보기도 하지만 좀 구분해서 보려는 연구 추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라면 Z세대 부모는 뭐 한국의 X세대, 뭐 일본의 버블 세대라는 점에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Z세대가 특히 개성과 자기다움을 추구하고 가치 소비, 자신의 가치와 신념 같은 것들을 반영한 소비를 하려고 한다라는 점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MZ세대의 공통적인 특징도 있지만 밀레니얼과 Z세대의 다른 점, 밀레니얼은 어떻게 보면은 그 스마트폰이나 그런 전자기기가 발전하는 과정을 또 본 세대고요. Z세대는 약간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너무 발전된 아이폰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에 대한 감각도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구분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만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Z세대, 20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자신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지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재일상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기후 문제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 문제가 굉장히 자신의 생활과 밀접해서 그러한 환경보호, 기후 문제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니셔티브 같은 것들에 익숙하고요. 챌린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극 참여하는 성향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면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생활에 접목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여기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은 뭐 다른 한국과 뭐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뭐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공헌의식 같은 것들도 있고, 또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최애라고 부르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지지, 이런 것들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굉장히 돈을 아끼는 걸 좋아하지만, 그런 최애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소비 패턴도 나타난다는 정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 내각부가 매년 이제 외교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 공개를 하는데요. 국가별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 등등에 대해서 어떠한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서 2022년까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실선이 되겠고요. 좋아하지 않는다, 비호감도가 점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호감도가 높다가 이제 호감도가 좀 높아졌다가 다시 지금은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높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또 최저점을 찍었던 게 2019년에 최악의 한일 관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그쵸. 수출 엄격화와 조치와 제한과 그 이후에 최악의 한일 관계를 찍고 다시 좀 호감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비호감도가 좀 높다라는 것으로 이 여론조사를 데이터를 읽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설문 중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것들을 추려보면요, 한국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는가,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한 가지랑, 현재 한일 관계를 양호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양호하지 않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설문이고요. 세 번째는 이후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후의 한일 관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왼쪽에 있는 바일수록 더 긍정적인 대답인데요. 첫 번째, 이 한국에 대한 친밀감, 친근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세대별로 봤을 때 이제 성별과 세대인데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바가 크고요. 흥미롭게도 연령대를 보시면 확실히 압도적으로 젊은 세대가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갈수록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젊은 세대에서 조금이라도 더 호감도를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일관계 양호하냐, 앞으로 한일관계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20대에서 가장 높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 성별로는 여성이 조금 더, 일본의 여성이 한일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동아시아연구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시아연구원에서 그 데이터들을 수집했던 것인데요. 동아시아연구원도 여기 경복궁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갤론 MPO라고 하는 일본의 싱크탱크와 함께 양국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사람에게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 국민에게 일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둘 다 좋지 않은 인상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 아래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인상이고, 파란색이 이제 하늘색 선이 이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선이 되겠습니다. 역시 2020년, 2019년 7월 이후에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인데요. 가장 최악의 한일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한국에서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다행히 최저점을 찍고 지금 긍정적으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일본에서 오히려 한국에서 여러 가지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이 2020년 조사 때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이때 당시에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흥미로웠던 점입니다. 한일관계 최악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생각보다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물론 부정적인 게 훨씬 많습니다만 도대체 그럼 긍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게 됐습니다. 한일 관계의 위상이 변화했다라는 점이 이제 역시 코로나 전후로 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 위상이 변화했다. 전에는 조금 더 일본이 잘 사는 나라,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다면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한국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느 정도 민주주의화된 잘 사는 나라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게다가 최근에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는 한국의 그 K-팝과 여러 가지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문화력이 너무 강력해져서 세계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위상, 글로벌 사회 속에서의 위치 같은 것들이 기존의 세대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처음부터 한국이 좀 잘 사는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한국 굉장히 못 살았는데 근데 잘 살게 됐어 라고 생각을 한 사람의 차이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대등한
일부에서는 한국이 뭐 더 잘한다라고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기까지 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일 관계가 기존에는 수직적이고 우열 관계였다면 지금은 그런 우열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 자유롭게 생각하고 단지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다자 관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공간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한일관계 위상의 변화를 가져왔던 요인을 다시 생각해보면 역시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이 증가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히 그 내셔널리즘에 기반한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만 한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선택할 수 있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뭐 축구할 때나 이럴 때는 애국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납니다만 그래도 뭔가 소비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표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일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주변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역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인식이 될 텐데요. 상대적으로 일본과 조금 더 말이 통하고 공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다는 점이 최근의 한일 관계의 위상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역시 식민주의와 여러 가지 사과를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양자관계 속에서만 봤다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더해지면서 뭐 기존의 그런 시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글로벌한 맥락에서 다자적인 관계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그런 공간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이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입니다. 또 코로나19가 굉장히 그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베 정권에서 이제 반도체 그 소재를 중심으로 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국에서 엄청난 반일 운동이 일어났죠.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요. 또 당시 일본도 서로 안 가려고 했고 가면은 근데 욕 먹는 분위기고 유니클로 절대 가면 안 되고 아사히 맥주 먹으면 안 되고 일본 상품을 이제 소비하는 거에 굉장히 애국자가 아닌 것, 매국자 같은 게 있었고 심지어 뭐 내가 독립운동은 안 했지만 또 불매운동은 한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또 SNS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퍼졌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 2020년 초반까지인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는 좀 자발적으로 일본을 안 가겠던 것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게 되면서 완전히 단절되고 이제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류가 거의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도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온라인이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연계는 어렵지만 이제 그 사이버 공간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대체로 교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한국 문화의 콘텐츠들이 이제 이러한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던가 이태원 클라스 등등의 이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인기를 끌게 됐고요. 그것을 이제 4차 한류 붐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진짜 어마어마한 인기를 일본에서 끌게 됐는데요. 혹시 사랑의 불시착 보셨나요? 보신 분은? 네, 보셨나요? 솔직히 한국에서 더 많이 안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별로 물론 보신 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재미있기도 합니다만 일본에서 훨씬 더 인기가 많고 일본에서 심지어 반한을 외치던 사람조차도 사랑의 불시착은 재밌어 라고 얘기할 만큼 그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랑의 불시착이 인기가 많냐 라는 것을 조사했을 때 일단 1번은 뭐 현빈과 손예진이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가 1위였고 그래서 그 둘이 결혼했을 때 한국에서보다 더 좋아했다고 네, 그 결혼식도 더 관심이 많고 네 그렇다고 하고요. 옛날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겨울 연가의 배윤사마라고 불린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현빈과 손예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거기에 이제 전 세대라 옛날에 겨울 연가는 나이 드신 이제 어머님층이 좀 좋아했
있다면 사랑의 불시착은 좀 전 세대가 많이 봤다, 같이 봤다라고 하고 역시 넷플릭스가 한 편 끝나면 멈출 수 없게 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 끝까지 보게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이제 남북 관계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손예진이 이제 북한에 불시착하면서 북한에 있는 현빈과 사랑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 그 북한을 이제 어떻게 그릴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재밌기도 하고, 그 북한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옛날 향수를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근데 유머 코드가 통하기도 하고, 거기에 사실 일본에는 남한 사람도 있지만 북한 사람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를 또 돋갔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보다 더 인기가 많았고요. 당시 한국에서는 또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영화,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했는데 젊은 층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 보셨군요. 그래서 한국 매니아층을 이제 설정될 정도,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여기서 약간 문제는 이 탄지로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귀걸이가 있는데 여기에 우길기 문양이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길기 문양이 있어서 근데 처음에 개봉할 때부터 이제 한국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 우길기 문양의 이 햇살 같은 부분을 지우고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만 있는 것으로 한국판에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세계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논란을 이렇게 한국에만 이렇게 하는 걸로 수정해서 일단은 개봉이 됐고 한국에서 꽤 많은 인기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매년 일본은 그 신조어 유행어 대상을 이제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사회적인 그런 흐름을 이런 유행어 같은 것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타니 쇼헤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역시 1위를 했습니다만 그 밖에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 그 단어들이 2021년에 굉장히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의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국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친구들도 많이 또 참여하기도 하고요. 같이 투표를 하면서 이제 뽑는 과정에서 이제 선정된 남성 아이돌 그룹이 이제 또 인기를 끌었고, 거기에 걸스 플래닛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갖고 온 또 효과가 지금 이제 트로트기까지 이제 확장돼서 전 세대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투표를 하고 내가 원하는 픽을 고르고 응원하고 메시지 보내고 투표하고 그 성장을 지켜보고 또 그 우승을 만들고 활동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소녀나 젊은 층에만 한정이 됐다면 지금은 사회 저변에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뭔가 응원 소비라고 불리는 이러한 흐름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팬클럽 활동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여기 일본의 2021년 그 유행어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2022년에도 여러 단어가 있었는데 역시 아이브가 또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관련된 콘텐츠가 개봉 또 반영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문화력이 굉장히 굉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보신 이 광고는 도쿄 가스 공사의 광고입니다. 원래 되게 따뜻한 광고를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 한 편이 이렇게 엄마의 오시카츠라고 하는 응원하는 행위를 딸이 또 지지하고 여기에 콘서트 보러 가려고 했지만 이제 걸려가 아파가지고 못 가게 되고, 하지만 딸이 또 그 가스불을 켜서 이제 삼계탕을 또 한국 음식을 요리해서 주는 이러한 현상에서 좀 한국 문화가 그래도 좀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이 스며들고 있고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광고인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제 한류가 이제 한번 4차례에 걸쳐서 변화해 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1998년 전에는 한국 내에서 일본 문화를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좀 일본 문화에 잠식될 수 있다, 식민지화가 될 수 있다라고 걱정이 돼서 이제 몰래 암흑의 경로로 찾았습니다만 이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과 이제 김대중 옥치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문화 개방을
이제 선언하면서 일본 문화가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 흥미롭게도 이제 잠식당할 줄 알았는데 이제 상호 교류니까요. 문화는 들어온 만큼 또 한국 것들도 이제 전달이 됐고, 이제 겨울 연가가 일본 내에서 대박을 치면서 네, 이제 1차 한류라고 불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배용준, 최지우 어마어마한 네,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1차 한류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2차 한류는 이제 K-팝 아이돌들이 적극적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뭐 동방신기, 카라 등등의 활동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3차는 이제 구분하자면 뭔가 SNS가 좀 더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뭐 프로듀스, 뭐 OTA 같은 다양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한일 합작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뭐 트와이스, 아이즈원 이렇게 한 그룹 내에 일본인 멤버도 있고 한국인 멤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흐름, 그래서 같이 한국, 일본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나타난 이러한 넷플릭스를 통한 여러 가지 OTT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드라마 같은 것들이 이제 4차 한류라고 불리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특히 택시 아저씨들이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시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쭤보면 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봤다라고 해서, 역시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드라마 같은 게 굉장히 훌륭한 도구인데,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이 한국어를 배우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대국의 대중문화를 즐기는가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의 이제 설문조사 자료인데요. 왼쪽이 한국에서 대중문화를 즐긴다. 일본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긴다인데요. 한국보다 일본이 조금 더, 파란색이 긍정적인 답변인데요. 조금 더 즐기고 있다. 역시 또 이게 2021년이기 때문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작품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요. 일본에서는 K-팝과 드라마 이런 것들의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대중문화를 즐기면 그 나라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파란색이 긍정적인데요. 좀 높죠. 한국에서도 대중문화를 즐기면 그 나라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라고 했고요. 일본에서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봤을 때도 그런 2021년, 2022년인데요. 그러한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는 흐름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이제 한일 관계를 이제 역사 문제, 내셔널리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소비자로서 바라보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체험 소비, 참가형 소비,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한 소비를 하고 있고, 가치 소비, 가치와 신념 같은 것들도 반영하고 있고, 탄력 소비, 평상시 가성비를 굉장히 따집니다만 내가 투자할 때는 또 탄력적으로 소비를 하는 흐름, 응원 소비, 아까 살펴보셨던 응원하고 싶은 대상, 실패하지 않는 소비, 굉장히 따져보고 뭐 댓글도 보고 내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소비를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소비를 또 지향하고, 친근감 소비,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졌습니다만, 무엇에 대해서 내가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계속 나의 그 호감도, 나의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SNS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이런 것들 표출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근감이 표출되는 소비로도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과 SNS 네이티브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2021년에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고 평가받았을 때 이제 살펴봤는데,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도 상대국의 대중문화를 즐기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좀 빨간색이 많죠. 관계가 악화되면 아무래도 상대국의 대중문화 소비에 주저하게 된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관계가 악화되어도 상대국의 대중문화를 즐기는 데는 변함이 없다.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서 아까 그래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아졌는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 한일관계 악화에도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던 이유가 좀 대중문화와 이런 것들 호감도와 뭐 국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게 합니다. 여기에 시간별로도 역시 관계 악화와 상대국의 문화 고비에 대한 설문이 되겠고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에 대한 대중문화를 즐깁니까를 물어보고 그 즐기면 상대국에 대해서 어떠한 인상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제 파란색이 역시 긍정적인 대답이 되겠습니다. 또 상대방, 한국 국민이 한국 국민에게 일본의 대중문화를 즐기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역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인데요. 20대가 가장 많이 즐기고 있다라고 답변한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본에서도 좀 젊을수록 좀 더 많은 상대국에 대한 대중문화를 즐기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렇다면 그 대중문화를 즐겨서 소비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인상을 갖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파란색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이제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 하늘색이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다인데요.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다라는 응답이 많았고요. 일본에서는 파란색이 훨씬 더 많죠. 근데 20세 미만을 보면 거의 100% 가까운 사람이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릴수록 대중문화에 좀 자주 접하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조금 그래도 임플리케이션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근데 또 아까 유행어 중에 하나였는데요. 도한몰이라고 하는 도한국고라고 하는 그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막혀서 못 가지만 한국에 여행 온 것처럼 놀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호텔을 빌려서 호텔방에 가서 나 지금 한국이야 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많은 한국 과자와 술과 뭐 김밥과 그래서 치킨과 봉봉 이것을 놓고 치킨인가 보다. 맞습니다. 처갓집 내내 치킨입니다. 내내 치킨과 새우깡, 뭐 참이슬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우리 한국 온 것 같아라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놀러 온 것처럼 굉장히 트렌드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점과 이제 일본의 그 도쿄의 신혼부부에 가면 굉장히 한국 상품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오히려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게 굉장히 세련되고 더 이제 핫한 것처럼 느끼게끔 여겨질 만큼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역시 그 유행을 선도하는 일본 여중생, 여고생들의 경우에 한국 화장품을 또 그렇게 좋아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소비도 또 젊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뭐 디자인이 좋아서, 뭐 가격이 싸서, 뭐 등등 품질이 좋아서 등등의 이유로 한국의 화장품을 선호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젊은 세대들, 그 밀레니얼 세대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아까 98년에 김대중 우리치 공동선언 이후에 대중문화가 공식적으로 들어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일본 만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드래곤볼도 있고요. 뭐 달빛 천사라는 게 있고 저는 달빛 천사를 잘 모르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대학교 축제 때 그 성우가 이 주제가를 불렀는데 모두가 미친 듯이 좋아했던 떼창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또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또 한국화돼서 불러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어린 시절에 빨리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텔레비전 켰을 때 일본 만화를 같이 봤던 그 추억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 밀레니얼 세대에게 존재하고 뭐 원피스, 슬램덩크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추억 속에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있다라는 점도 특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때 또 포켓몬 이거를 모으는 그 붐이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또 일본 문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친밀감, 아니면 향수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하는 이런 일상화된 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인데요. 이제 여태까지는 한일 양국을 좀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어서 오히려 북한이나 중국보다 일본이 뭔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라던가 뭐 소비라던가 문화 교류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다라는 점도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조금 다른 시선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변화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이 대등한 관계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한국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그렇다. 한일 양국이 대등한 관계가 되고 있다. 파란색 거의 대등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일본은 아직은 아닙니다. 일본은 아직은 좀 파란색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아직 일본이 우위에 있고 일본과 한국이 대등한 관계에 도달하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이다. 가 조금 있고 잘 모르겠다가 제일 많습니다.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한일 양국의 그 위상의 변화를 세대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느끼고 있겠습니다. 거기에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 호감도가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역시 코로나에 대한 또 중국에 대한 인식이 있고 역시 권위주의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그런 괴리감 같은 것들을 한국과 일본에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역시 한국과 일본과 중국, 아까 한일 간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중일 간의 관계에서 본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이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거는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2022년 봄의 조사인데 미국에서 82%가 중국에 대해서 비호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 87, 한국 80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게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한국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봤을 때 한국보다도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다 봐도 중국에 대한 호감보다는 비호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이제 보았을 때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젊은 세대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너무 흥미롭게도 일본에서는 이 18세, 29세가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기성세대가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전혀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다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세대별로 봤을 때 한국은 젊을수록 더 중국을 싫어하고 일본에서는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젊을수록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도대체 그럼 일본의 젊은 세대는 중국에 대해서 왜 기성세대보다 더 긍정적일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인의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인데요. 미국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이게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되는데요. 비슷한데 중국에 대해서는 젊을수록 좀 더 친근감이 높게 나타나고 한국에 대해서도 역시 젊을수록 훨씬 더 높은 친근감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직까지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은 정말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근데 중국이 대국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당연한 세대라고 하는 설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중국의 성장이 도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G2로 2010년을 기준으로 세계 2위의 국가가 중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미국 다음에 제2위 국가 GDP 기준으로 할 때 일본에서 중국
으로 제2위 국가가 변경되는 그 과정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했을 때 최근에 젊은 세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충격이 덜하다는 것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중국은 계속 발전하는 국가, 중국은 당연히 강대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덜할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일본에 와 있는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거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다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좀 한국과 다른데요. 한국에도 중국인 유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에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은데 여쭤봤더니 그 입학 정책이 조금 다른 게 일본에서는 꼭 일본어를 해야만 조금 더 입학이 가능하게끔 하는 정책인데 최근 한국은 워낙 이제 학교 운영이 힘들다 보니 한국어를 못해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유학 왔을 때 한국 학생들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이제 같이 과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관계 맺는 게 어려워져서 더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일본 경우에는 조금 더 의사소통과 여러 가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관계 자체가 단순히 많아진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국가에 대한 조사인데요. 한국에서는 북한이 압도적이고요. 압도적으로 위협이다. 중국이 위협이다라고 봅니다. 일본 역시도 북한과 중국을 위협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은 3위는 이제 일본입니다. 역시 일본은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또 이것이 일본과 다른 점인데요. 일본은 한국을 그렇게 위협으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지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과 일본이 좀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러시아에 대해서 한국은 가깝게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위협으로도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한국의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만드는데 북한, 중국, 일본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북한과의 차이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해서도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한일 간의 문제가 역사 문제, 영토 문제,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맥락에서 좀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대에게는 중국의 부상과 강대국 중국이 당연한 세대일 수 있겠다라는 점도 이제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만을 둘러싼 긴장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한일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조금 더 우리가 넓은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미중 경쟁 속 민주주의 가치 연대 이런 것들도 강조되고 있어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방문 외국인 수입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이 지금 파란색으로 이건 총계고요, 총합이고요. 이거는 오른쪽 수치가 되겠고 나머지는 다 왼쪽 수치인데요. 지금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한국인들이 가는 이유. 도대체 불매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일본 소비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 경제학자 선생님은 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N이 너무 싸. N이 싸기 때문에 지금은 가서 소비할수록 그냥 득이야. 이건 이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일본 소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 없고 일단 싸 이런 건데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물론 이런 것들 속에서 이 흐름이 무조건 좋아진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어떠한 사태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서 근데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오면 좋은데 최근에도 뭐 물인 줄 알았는데 뭐 이상한 걸 받았다라고 하던가 예전에 와사비 테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경험을 하고 와서 이게 또 확산이 되면 또 어느 순간 또 변화할 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를 많이 하고 좀 긍정적인 상호 존중과 인정에 기반한 교류가 이루어질 때 이런 문화도 여러 가지 교류도 좀 선순환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소비자로서의 정체성 비중이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 커지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소비자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교류가 일어나고 있고 한국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하면서 일본에 대한 열등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극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일본과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러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굉장히 그런 인정받은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열등감을 극복해서 일본과 조금 더 자유롭게 대응하고 있는 부분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일 간의 공감의 영역도 확장되고 있고 더 기존의 피해자 가해자로만 봤던 한일 관계가 조금 더 다양한 정체성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 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호 호감의 선순환으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좀 한일 관계 앞으로 좀 더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만끽하면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